증인은 노태우 정부에서 1993년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1996년 특허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1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참여정부에서 2004년 국무조정실장, 2007년 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망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회의 관련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제가 참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20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청구인이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영 순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예.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7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임의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잘 모릅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카페 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20적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거 질의를 하자 증인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예,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그냥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 36교장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장관은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조서 15쪽 하단을 보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이 조서에는 당시 증인이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제 판단은 하나의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통해 갖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국무위원 연락을 어떤 국무위원을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을 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22시 14분에 한 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저는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예.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을 어떻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시간도 그럼 9시가 넘은 건가요? 글쎄요. 대통령님을 뵙고 계엄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증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 전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있었는데요. 못한다. 예. 제가 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또 제가 한번 전화를 찾아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새로 오시도록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를 제가 아마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 제가 처음으로 그분께 됐습니다. 그 정도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을 의결하고 3분의 2 찬성을 의결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21인이므로 11인이 되어야 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21시 40분경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22시 17분경 대적견실에 도착해서 비로소 국무위원 11명이 되었다 하는데 정인 그 내용 압니까? 제가 몇 명 국무위원이 모이는지 누가 예, 오는지 잘 모른다. 이런 알겠습니다. 순서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영주 장관과 조규영 장관은 실제 회의 시간은 3분도 되지 않고 발언할 기회도 전혀 없이 피청구인이 혼자 하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압니까? 글쎄 국무위원 개개인의 세부 상황을 잘 모른다. 제가 다 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왕 묻겠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방송까지 당일 10시로 예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어서 명백해 보이는데 당시 정인도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맞는 것이죠?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신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추가로 않다고 물어보겠습니다. 본건 외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변실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생각합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정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정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후에 다시 대책견실에 돌아왔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예,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사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개개인에게- 정인에게 무슨 지시했습니까? 저한테는 그 특별한 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상적인 의전, 예를 들면 한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그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대신 참석해달라 참석하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뭐 단전, 단수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온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A4 문건이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적혀 있는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문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냐 하는 의원의 질이 없다고 답했고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발언한 사실인데 그건 알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뭐 이미 개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10월 국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김용현 장관이 야당의 계엄 의혹 추궁에 대해서 계엄이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 발언했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당시 12월 3일 국무위원 등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피청구인에게 물어보거나 의견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적어도 김용희 장관의 경우 이 작년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그전 인사청문회 관련 사정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의결한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놓았고 이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 등에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요. 그런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치를 미리 그에게 계엄 해제 의결할 경우 조치를 하고 그래서 군대를 뭐 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네, 없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은 2024년 12월 4일 1시 3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고 4시 30분경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저희 판단에
대통령께 그 해제 승인을 받고 저희는 정말 그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도 예. 만들고 번호도 받고 그리고 우선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용산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좀 연락을 하고 그런 그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갑 사업장의 3, 2024년 12월 10일자 제418회 11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30에서 131쪽입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의 진술에 의하면 김철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따라 2024년 12월 4일 1시 30분경부터 1시 40분경 합참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는데 이때 피청구인이 국회 법령지를 달라고 해서 찾아줬다는데 이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이 언론으로부터 듣지도 못했습니까? 예. 이 그때 국회 법령지를 피청구인이 왜 요구했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피청구인이 국회 법령지를 찾아본 것은 예상을 벗어나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자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전에 들은 적 없습니까? 모릅니다. 24번 묻겠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합참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약 1시 20분부터 1시 50분경 기록을 보면 정확히는 1시 16분부터 1시 47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정도까지 머물렀죠? 그런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까? 네. 그럼 25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2시 1분경 국회로부터 계엄 그 해제 의결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통보를 받고 2시 5분경에 대통령실로 출발해서 30분경 도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계엄 해제 건의를 했습니까? 저와 비서실장이 같이 대통령께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네,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청구인의 경우는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심판정에서 계엄 해제 결의 방송을 듣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렀다는 것은 집무실을 불렀다는 것 같은데 계엄 해제 지시를 바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가기 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한 2시 30분 정도에 비서실장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제가 불러서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집무실을 불러서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합참 지원실에 가가지고 나중에 했다는 거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냐 그걸 물어보는 네, 겁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 비상계엄의 그 요건, 헌법과憲법에 정해지고 있는 요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명백하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국 법원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 36호 증의 1 증인의 2024년 12월 13일자 피의자 신문 요수입니다. 증인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했고 그 외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여러 차례 피력했죠. 네,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감,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나왕은 생략하고 31화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점은 이 헌법재판소도 이미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판단 이미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법 위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사전 절차로 차관회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일정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시에는 제안자의 제안 성명을 거쳐야 하며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 후 해당 의안을 의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접견 시세 국무회의 모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의안도 없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회의 내용이 기재된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 36조 7 오영주에 대한 진술조사 8쪽입니다. 대주견실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 오영주 장관인데 이분은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께 눈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도 못 드렸고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11명 성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시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갑 36호증 6 조규용에 대한 진술조서 9쪽 제시하겠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저는 늦어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출력물이 없어서 안건이 몰랐다 그렇게 했고 저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나서야 그 회의가 계엄에 관한 회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국무위원들 외에도 최상목, 조태열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이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죠. 각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통령님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본건 계엄 선포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이 작성된 안건명 제안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의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계엄법 5조 1항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증인은 위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되는지조차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문수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사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 후에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를 한 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갑 제75정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74쪽입니다. 이게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무회의 의안 중에서 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계엄령 선포안은 이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행위는 위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두 부수를 한 후에 해야 그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력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77조 4항 및 계엄법 제4조에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과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계엄법 3조는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보에 게재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도 역시 이행이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갑제 사무증의 2024년 12월 11일자 제419회 제1차 국회 본회의 기록입니다. 49쪽, 59쪽인데 정인도 2004년 12월 11일자 제419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윤건희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라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고 또 같은 회의에 출석을 했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도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취지로 대답을 했죠. 제 답변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갑 제3호증이 3이 아니라 2입니다. 갑 3호증의 2. 2024년 12월 13일자 제419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의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는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 출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회의가 12월 3일자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간담회로 본다. 개의 및 종료 절차도 없었다. 간사가 없었다 하는 발언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죠. 간담회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이고요.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인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며 경제, 외교 문제 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막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비상계엄 및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벌어진 그러한 극단의 정치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절망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론 분열에 불씨가 남지 않도록 비상계엄 수습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법과 상식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국민 통합 없이 어느 한편의 힘만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피청구인 쪽 주신문에서 지금 탄핵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여러 명 지금 진행 중이어서 현재 국무위원이 16명밖에 안 된다 그러셨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국무위원들을 네네네. 빼고. 그러니까요, 빼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직무정지돼도 국무회의에는 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발언은 해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최서원 씨가 제기했던 특검법 위원 소원에 대해서 따로 스터디를 하셨다 그랬는데 보고 신문만 보셔서 그런지 이 사건 결정 요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결정 요지를 네. 저희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정 요지에 보시면 사건의 특수성, 수사 대상과 인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그 정도, 그리고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결정 요지입니다. 아마 그것은 예. 최서원 씨의 건이 아니고 또 딴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그것도 같이 한번 국회에서 봐주시고요. 의결했다는 것에 역점을 둔 예,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그리고 그것은 임기 개시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공무원 고위직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마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 결정에 인용 의견, 기각 의견 비율이 어땠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공부는 예. 안 했습니다. 8분 중에 4대 4였습니다. 네. 한 분만 인용 의견이 더 나왔으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며칠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 위반, 법 위반의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탄핵 남발 관련해서 답변을
이런 입법례도 잘 없는 것 같고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 계엄 사태로 지금 탄핵 소추된 거 보고도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뒷부분을 잘 못.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되고도 그 자리에 직무정지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